박수로. 다음 두 번째 발표 시간인데요. 엄정한 변리사님께서 특허로 경영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변리사님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를 나오시고 특허법인 엔트리 그리고 한국 발명기구의 IP스타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거쳐서 현재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요 주소로는 특허로 경영하라가 있습니다. 엄정한 변리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제가 이 책을 출판한 지가 한 2년 정도 딱 됩니다. 네, 출판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꾸준히 주문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뭐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쪽에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의 요청이 왔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다 모여 계신 곳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조찬쌤이나 이런 이른 아침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존경스러웠고,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영광입니다. 네, 저희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소개는 있는데 제가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심사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00점 중에 40점이 등록 특허를 갖다가 굉장히 꼼꼼하게 청구항 레벨까지 다 봐서 정말 이 등록 특허가 이 제품에 적용됐느냐, 이게 40점이 들어가고 나머지 40점이 인증, 그 다음에 나머지 20점은 뭐 정성 평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허의 활용 분야가 정말 넓어지고 있고, 그냥 소송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담보대출,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정책이에요. 특허만 보고 특허를 담보로 대출해준다. 그러면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특허만 경매 처분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많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9년차 변리사입니다. 경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변리사로 되고 나서 과연 이게 뭐 하는 직업이지? 대체 뭔데 돈을 많이 번다고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도 뭐 야근해, 그다음에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전체 매출을 연봉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특허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애플 삼성이 그렇게 깊어지게 싸우고 그렇게 하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허는 일종의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잘 됐을 때를 대비한 보험. 그러면 보험 사고는 언제 터지느냐? 특허 침해가 일어나면 그러면 보험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그때 보험금을 타러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특허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허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정작 중요한 거는 발명 그 자체. 발명이 좋아야 그 발명에 시장에 많은 수요자들이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발명이 녹아들어가 있는 그 제품을 시장에서 구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쟁사들이 나도 저거 만들고 싶어. 왜? 나도 돈 벌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껍데기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이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이제 서평을 써주신 LG전자 이정업 사장님이 항상 세미나 때마다 하시는 얘기고, 서평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 대상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용은 줄여야죠. 네. 그래서 특허 비용을 그러니까 발명 하나당의 특허 비용을 낮추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도저도 아닌 특허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냥 구멍 뚫린 특허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는 나중에 이제 기업의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 대상,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굉장히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 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써 있다라고 추천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광고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책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팔려서 개정판도 나오고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올해 영문판이랑 중국어판도 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입니다. 특허 경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고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면 됩니다. 좋은 발명을 대표님들이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대표님들이 이제 뭐 이거 만들어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그렇게 발명을 직접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님들이 좋은 발명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그 모드가 계속된다면 그러면은 대표님들이 더 지치게 됩니다. 나중에 갈수록. 그래서 정말 특허 경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이 회사의 직원들이 영업직이든 아니면 기획팀이든 뭐 디자이너든 개발자들은 당연히 발명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좋은 발명을 많이 위에 올릴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건 또 직무 발명이라고 해서 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관장하는 직무 발명 인증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한 3시간 정도 따로 얘기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님들은 좋은 발명을 발굴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변리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변리사인지 아닌지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처럼 뭐 여기 앞에 나와서 뭐 강의 좀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변리사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나오는 발명을 제대로 껍데기를 씌워줄 수 있는 그런 변리사가 좋은 변리사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단적으로 그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서 특허 소송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그 특허를 써준 변리사면 되게 좋은 변리사예요. 그 분야에서. 근데 특허 소송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템이 시장에 존재하는 아이템이면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그 아이템이 특허 출원이 될 거고, 출원되고 그 다음에 1년 반 내지 뭐 미국 특허 같은 경우에는 3년 그 시간이 지나야 등록이 되고, 그리고 제품 출시되고 그 다음에 시장 생기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거의 보통 한 8년 뭐 빠르면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리사가 좋은 변리사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그쪽 해당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리사, 관심이 있는 변리사라면, 그리고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변리사라면, 우리 회사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변리사라면 그럼 좋은 변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리사들을 만나서 강한 특허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하는 게 바로 퀄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이 특허 침해 모니터링 단계를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어떤 경쟁업체, 어떤 신생 경쟁업체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 상대는 지금 창고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매력적인 거를 작은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그 기업이 갑자기 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건 뭐예요?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특허는 왜 필요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설명 못하면 변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허는 왜 필요한가?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업에 특허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다 아시죠?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회사들이 특허를 잘 내서
갑자기 회사가 죽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 절감에 의한 가격 경쟁이 극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아침에 드셨던 커피에 이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에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앞에 뚜껑이 화끈하신 분은 이렇게 벌컥벌컥 드시느라 뚜껑은 필요 없으셨겠지만 이 뚜껑의 특징은 여기 이제 꼬다리가 달려있고 꼬다리를 넘겨서 뒤에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다시 덮을 수도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뚜껑을 만들고 계시는 회사는 원래는 그 팔도에서 나오는 왕뚜껑이라고 하는 컵라면의 그 뚜껑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플라스틱 판이잖아요. 플라스틱 뚜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 뚜껑 하나에 10원에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경쟁업체에서 8원에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퀄리티 체크를 하면 되긴 하지만 근데 뭐 요즘에는 중국도 퀄리티가 엄청 좋더라고요. 부품들이나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신 그 회사에서는 2005년도에 실용신안을 내셔가지고 이제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요거에 관해서 거의 그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매출이 한 100억 이상, 150억 정도. 이게 뭐 단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연매출이 그렇게 상당히 올라간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바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발명을 시장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내서 그거를 지식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경쟁사들의 진입을 막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그런 특허 경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퀄컴의 그 로비에 가면은 이런 사진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턴트 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살펴봤는데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많으시고 상표도 굉장히 많으시고 심판도 많이 나가시고 심판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로비나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전시하기만 해도 이 효과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이렇게 내 이름이 여기 회사에다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직원 이름 딱 보면서 야, 이거 네가 개발한 거 이거 뭐야? 그래서 계속 기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이,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진구 발명에 대한 보상 같은 거를 확실히 하거든요. 퇴사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특허로 회사가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쫓아가서 보상금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나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는 그 기업의 그 대표님한테는 제가 무조건 이거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놓으셔라.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진 기업들은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특허 경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업들은 이제 특허 경영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지금 잘 안 된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됐죠. 근데 인수가 된 이유가 뭐냐면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됐고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인수가 됐죠. 17조 원인가? 네, 그 가격에 인수가 됐는데 인수된 이유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굉장한 지식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인수되고 나서 구글이 모토로라의 특허 17,000건만 쏙 빼고 나머지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은 레노버한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안 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여기 이제 다우케미칼이나 히타치나 이런 회사들은 계속 그 어떤 후발주자를 위협을 하거나 M&A를 하거나 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허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특허 괴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특허 전문 기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특허 전문 기업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은 지는 조금 됐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는 아주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 중에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그 인터디지털이나 아카시아 리서치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미 이제 상장까지 돼 있는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제조 중심의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삼성을 선두로 한 그 단말기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의 7%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출의 7%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영업이익이 이게 뭐 매출의 10% 나오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7% 달라고 하면 아무튼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런 그 제안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 단말기 못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이 특허 괴물, 그 특허 전문 회사 모델의 비즈니스가 지탄을 받았어요. 지탄을 받았고 특허 괴물이라는 표현이 계속 쓰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모델이고요. 제가 최근에 중국에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저의 느낌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아이디어랑 컨텐츠 이 두 가지 말고는 정말 중국에 대항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특허 전문 기업 또는 아이디어 전문 기업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게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특허청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특허 경영 기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기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게 특허 경영 4단계라고 하는 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계 최초의 특허 괴물은 언제 생겼을까요? 원래 시간이 많으면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선물도 나눠드리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답을 드리자면 160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엘리스 하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재봉틀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소형 재봉틀. 근데 이 재봉틀 특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늘의 뾰족한 곳에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실과 날씨를 엮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바늘의 뾰족한 부분에 구멍을 낸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류 산업에 완전히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손바느질이었어요. 근데 드르륵 하네. 근데 이 사람의 특허를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굉장히 유명한 명품 미싱기 그 IM 싱거라는 그런 회사에서 그냥 대놓고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를 하면서 매일 4,400불의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매일 4,400불. 그러니까 거의 매일 500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한 금액이죠. 지금도 매일 500만 원이면 저도 행복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 이게 아이디어만으로도 어떤 그 수익이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파운데이션을 차리고 발명자들한테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의 10대 발명가 중에 하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이 재봉틀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 생산 시설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미싱기를 돌리다 보면 이분이 만든 미싱기를 돌리다 보면 이게 이렇게 돌리는 그 수레가 막 빠지고 바늘이 막 부러지고 그런 이제 제품 자체가 이제 퀄리티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생산 품질과 아이디어의 참신함은 이거는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잘 만드는데 를 생각하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먼저 냈느냐, 이게 바로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애플 삼성 소송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관한 분쟁 지도인데, 근데 이 화살표, 굉장히 막 많은 화살표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화살표의 시작은 아까 전에 그 김영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폴라로이드 코닥 사건의 그 주인공 중에 하나였던 코닥입니다. 코닥은 필름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코닥이 생각하기에 1990년대 초반에 코닥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캐논 같은 데서 디지털 카메라가
그러니까 카메라에 CPU를 넣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시장이 변할까 해서 이제 컨설팅을 받았어요. 근데 코닥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야, 우리 경쟁사는 삼성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기술이 좋아지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정말 확산이 될 거다. 그러면은 필름 메이커인 코닥은 우리는 망할 거다. 그래서 코닥에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폴라로이드로부터 뺨을 맞아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한 5년 뒤에 누구 뺨을 때릴지를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원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을 했고 그게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다 쓸었어요. 하지만 필름 사업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생산 인력들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 회사들한테 라이센싱 계약을 다 맺었는데 그래도 회사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최근에 이제 파산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2007년, 2008년에 스마트폰 붐이 발생하면서 디바이스 환경의 변화가 쫙 이루어지니까 스마트폰 이거 가만 보니까 앞에는 렌즈가 달려있고 뒤에는 뷰파인더가 달려있네. 이거 스마트폰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네 하면서 소송을 시작한 게 바로 코닥이고 블랙베리, 애플, 삼성 할 것 없이 이제 소송에서 다 이제 코닥의 그 고유 특허 포트폴리오에 다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뺨을 맞은 친구들이 이제 소송을 계속 이제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플, 삼성 소송에서 이런 그 밀어서 잠금 해제와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특허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한 특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애플이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특허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2006년도 이후에 특허가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은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싱가포르 회사한테 소송을 당하면서였어요. 2006년도에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한테 소송을 당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메뉴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법에 관한 거였습니다. 크리에이티브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이제 가려져 있지만 사운드 블라스터라는 사운드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용산을 주름 잡았죠. 근데 사운드 카드를 만들던 크리에이티브도 역시나 2000년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사운드 카드 이거 제품군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 왜? IC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냥 사운드 카드가 메인보드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데스크탑 PC 구매하시면 사운드 카드 따로 안 달잖아요. 메인보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2000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만든 게 MP3 플레이어가 한국에서 뜬다는데 MP3 플레이어 만들어. 근데 그냥 만들면 좀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만들어. 그래서 아이리버나 이런 데서 128메가짜리 플래시 메모리 쓸 때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여기다 실장을 해가지고 4GB짜리 하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수요자들이 이게 좀 더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샀어요. 근데 문제는 음악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100곡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그 100곡 중에 어떤 곡을 듣고 싶은 곡을 선택하는 그게 인터페이스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에서는 이 MP3 플레이어에서 이 정전식 슬라이드 바를 넣고 그거를 손으로 터치하면 메뉴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그거를 개발을 했고 그거를 출시하기 전에 특허로 내서 미국 특허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특허고 근데 애플에서 아이팟 MP3 플레이어를 출시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손가락을 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요게 이제 메뉴바가 내려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메뉴바가 올라가고 요거 쿵 누르면 선택되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아이팟 MP3 플레이어에 적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얘는 위아래고 얘는 오른쪽 왼쪽인데 이건 다른 발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특허쟁이들은 이거를 1방향, 2방향 이렇게 씁니다. 표현을 그렇게 써요. 더 넓게 보호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특허가 이제 요거를 잡은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소송이 시작이 됐고 스티브 잡스가 그때 이제 아주 깔끔하게 4개월 만에 합의금을 1억 불을 줍니다. 1,500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티브와의 소송이 종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뺨을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영업하시는 분들까지, 그다음에 기획하시는 분들까지. 왜냐하면 영업하는 분들이 사실 아이디어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제품을 팔려면 다른 회사 제품보다 우리 회사가 뭐가 좋습니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특허를 받은 겁니다 라고 고객한테 얘기를 해야 고객이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선택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특허 교육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아주 뭐 엔지니어틱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2006, 2007년도에 중요한 유저 인터페이스 특허들이 다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4년, 5년에 걸쳐서 이제 등록이 됐고 그 사이에 안드로이드가 쫓아오기 시작했죠. 근데 2011년도부터 이제 등록이 되고 나서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냅두면 안드로이드한테 다 먹힐 것 같습니다. 예전에 PC와 맥킨토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오픈된 운영체제가 가지는 그 무서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가 미리 받아놓은 특허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삼성이 지금도 이제 아이폰의 그 CPU라고 할 수 있는 AP를 공급을 애플 쪽에다 많이 하는데 부품을 공급하면서도 그 삼성을 소송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이폰이라는 그 단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을 이미 종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맥킨토시 사례에서. 그래서 특허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새로운 아이템이어야 되고 사업이 급격히 성장을 하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갖게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복잡품이 등장을 하면은 그때 특허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다국적 기업들 간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기업을 탄생을 많이 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 강소기업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래서 외국 기업과의 분쟁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간의 특허 분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안성에 있는 헬시텍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굉장히 훌륭한 기업인데 문제는 일본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를 가지고 미국에서 소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서 소송을 하냐면 저기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백인들만 삽니다. 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권리자를 위한 판결이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대한항공 직항도 없어요. 그래서 경유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백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권리자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는 동네에 가가지고 재판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이제 발생하면 소송 비용만 해도 한 30억 내지 한 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손해배상액 말고요. 그래서 그것에 미리 이제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아까 전에 IPR&D 같은 그런 과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특허 분쟁 예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허 소송 보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환경이 생활과학 같은 경우에는 스팀 청소기 한 대에 86개의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경쟁 업체가 어떤 더 좋은 매력적인 아이템을 스팀 청소기에 적용해서 치고 올라올지 모르니까 시장을 뒤집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결과 그냥 스팀 청소기로만 검색을 해도 환경이 스팀 청소기 이외에는 이렇게 별로 검색이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사장님 혼자서 발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 사원적으로 발명을 낸 사람을 갖다가 칭찬해주고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허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위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나중에 보험 사고가 터졌을 때 최저감에 가입해 있는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
그 특허, 그러니까 발명의 범위를 제대로 된 특허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허 하나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개량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속된 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특허 냈다가 소송했는데 나중에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회피를 해버리면 아 이거 특허 소용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환경생활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탄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이미 다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특허로 재미를 보신 업체들은 다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잘 해놓고 계시죠. 특허는 무조건 총알입니다. 경쟁사의 제품을 공격하는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에 걸리면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상대방이 아무리 특허가 많아도 우리가 더 앞선 날짜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 제품을 시장에 진출시키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특허 대 특허로 싸우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특허랑 제품이랑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 제품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 다양한 분쟁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적게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나 아니면 특허청이나 아니면 특허청 산하기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장표가 하나 있는데, 발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발명을 어느 나라의 껍데기를 씌워놓느냐에 따라서 그 특허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특허나 미국 특허는 우리나라 특허의 8배, 13배 이 정도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결국에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그 특허의 가치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의 8배, 중국이 우리나라의 8배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13배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경제방송에서 얘기 들었는데, 자, 중국 특허를 내야 되냐? 흔히들 이제 중국에서 짝퉁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에다 특허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진 않습니다. 중국의 짝퉁을 막는 거를 특허로 완벽하게 막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소송을 해요. 그리고 거기 공안들이 출동해서 이제 그 공장을 막으러 갑니다. 공장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가가지고 또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특허 무용론이 지금 되게 많은데, 물론 공격을 위해서 그 중국 특허를 보유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략도 있지만, 중국에서 지금 그 1년에 약 160만 건의 특허가 출원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 한 20만 건인데, 거기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그런 이제 석박사 연구원들이 1년에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중국에는 특허 침해 소송까지 다 할 수 있는 특허 법원이 3개가 생겼어요, 작년에. 특허 법원이 3개가 생겼어요, 동시에. 북경, 상해, 그다음에 광주. 거기다가 원래는 500명씩 뽑았던 중국 그 변리사를 500명씩 뽑았는데 우리나라는 200명씩. 근데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5,000명씩 뽑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낼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 특허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뭐 별로 권리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중국 특허는 안 내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거랑 아주 비슷한 거를 중국에 이제 어떤 사람이 특허를 받아놔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사전 인증하기 위해서 중국 특허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지금 화웨이, 그러니까 요번에 그 모바일 콩그레스 샹하이에서 얼마 전에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화웨이가 전체 전 시장의 거의 한 2분의 1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나 GT나 아니면은 뭐 샤오미나 이런 업체들이 이제 특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은 지식재산권에 엄청난 그 프레스를 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지식재산 시스템은 굉장히 빨리 개선이 될 것이고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일단 현재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특허권의 가치는 시장의 수요 곡선에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한 특허가 출현하는 시기는 그 기술이 등장하기, 그러니까 그 기술이 각광받는 그 시기 이전에 등장한 특허가 나중에 가서 이제 좋은 가치를 평가받게 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특허들을 보면 물론 청광이 좀 잘못되어 있는, 너무 비용을 낮춰서 대학의 특허들을 보면은 이제 청광이 그냥 그런 특허들도 많이 있지만 이 교수님들은 이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의 특허 중에, 그러니까 이분들의 발명 중에 한 5년 내지 10년 전에 발명된 것들이 지금 시장이 열리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열리라고 한다면 그런 교수님들의 특허를 또 사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변리사들이나 기술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그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어야지 특허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일 수밖에 없어요. 변리사랑 발명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그 기술의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요걸 캐즘이라고 하는데 요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홈쇼핑 4번 연속 완판이라든가 아니면 표준 특허로 지정이 됐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 기술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레드오션이 되죠. 우리나라 MP3 플레이어 만드는 업체가 거의 100개에 이르렀었죠, 옛날에. 요때는 편의성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이 기술들은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그 펜텍에서 옛날에 밀가루 반죽을 여자분이 했을 때 전화 왔을 때 전화를 이렇게 받죠. 전화기 위에 이제 손을 이렇게 딱 하면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는 광고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 기술을 삼성, LG가 써야 되나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LG 핸드폰 중에 그 잠금 화면을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하면은 또 열리는, 잠금이 해제되는 그런 기술이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경쟁사에서 그걸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양성과 편의성을 지향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 눈에 좀 신기해 보이기 때문에 차별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레드오션 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걸 경쟁사가 써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허적인 가치는 오히려 반대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시장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더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공정 혁신 기술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질레트 같은 경우에도 매번 라인업을 바꿀 때마다 30개의 국제 특허를 출원을 하고요. 그 결과 이렇게 다양한, 면도기에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면도기에 배터리도 모터도 놓고. 근데 이것의 효과는 뭐냐면 2004년도에 드디어 이제 샤프, 경쟁사였던 샤프를 소송으로 눌러버렸고, 2004년도에 그 샤프랑 질레트의 소송에 의해서 2,5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판정이 됐어요. 면도기 몇 개를 팔아야 2,500억 원이 나올까요? 그리고 나서 샤프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또 우리나라에 또 샤프가 모로코를 공격을 했죠. 항상 그렇습니다. 뺨을 맞은 쪽에서 또 다시 다른 뺨을 때리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질레트는 시장 점유율이 원래 60%였는데 70%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그리고 이렇게 자기네 막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시장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특허 경영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동향을 분석을 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 뉴스나 어떤 이벤트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지금 관심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특허청에서 만들어 놓은 컨설팅, IP R&D 컨설팅 이런 것들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에서 지금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발명을 했는데 2010년도에 들어오니까 거의 안 돼.
사업 접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백 분야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분야에서 누가 발명을 많이 하냐, 경쟁사에 누가 발명 많이 하냐,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주 만나서 이제 그 회사에 데려올 수도 있고, 물론 그 영업비밀 침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경영은 기존의 이제 생산 마진에 기초한 생산 수익이라는 그 차원을 벗어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창의 기반 수익입니다. 창의 수익. 그래서 기존의 유통 마진이나 뭐 생산 마진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허 경영을 하려면 특허 관리 또는 특허 전략 담당자가 회사 내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 팀은 뭐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전략적인 접근은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특허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결국에는 특허 경영 4단계론이고요. 처음에 도입 단계에서는 무조건 특허 겸임 인력을 한 분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뭐 연구원 출신이든 아니면 총무부 출신이든 상관없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우리 회사의 아이템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이거 뭐 좋은 발명인데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붙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겸임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발명 기법 교육, 그 다음에 특허 조사 교육, 뭐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도입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적 확대 단계에서는 이제 특허 팀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의 1% 이상을 이제 특허 비용에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특허 경영 기업들의 양적 확대 단계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주 전략적인 구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출원을 하게 됩니다. 다출원. 뭐가 5년 뒤에 뜰지를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출원의 양을 좀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질적 확대 단계에서는 이때는 자 우리가 양적 확대 단계 때 많이 내놨던 그 특허들 중에 자 시장에서 어떤 아이템이 지금 반응이 좋아.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특허량을 늘려. 그렇게 전략적인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허 경영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누가 후발주자들이 지금 시장의 10% 이상을 치고 올라오게 된다. 걔네들부터 눌러야 됩니다. 아니면 인수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전담 관리자는 공격과 수비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어렵습니다. 수비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IP R&D 전략이라고 하는 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아마 반드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받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뉴스가 많이 안 됐지만 이 그 멀티미디어 코덱으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말씀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특허 관리자가 이제 약간 성격이 활달하시고 이런 분이 이제 먼저 특허 분석을 쫙 한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핫한 기술인데 한 5년 전에 이미 출원이 돼 있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야. 그러면 그거 관련된 연구자들 딱 모아가지고 야 이거 이 분야 지금 핫하니까 이거를 한 200배로 늘리자. 그래가지고 그 관련 연구원들한테 이제 펌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100배 정도 특허 출원이 늘어났고 그 분야에 대한 그 기술 분야 특허 출원이 집중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분산되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가 분산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몇 번이 표준 특허로 인정이 되면서 이게 라이센싱 수익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도입 단계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발명 교육과 특허 교육이 필요하고, 양적 확대 단계에서는 이제 다출원이 필요하다. 어느 게 뜰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시장에 각광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출원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2006, 2007년도에 다출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1000개 중에서 7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7개를 가지고 삼성한테 특허 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제 앞에 특허 번호가 거의 이제 자릿수가 비슷합니다. 7, 8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2006, 2007년도에 다 출원을 했던 양적 확대 시기에 출원됐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다듬으면서 야 11년도에 딱 보니까 우리가 2006, 2007년도에 내놨던 것 중에 7개가 딱 걸린다 해가지고 추려서 이걸로 소송을 한 거죠. 그리고 질적 확대 단계에서는 이게 약간 좀 그런데 이제 성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허는 보정이 가능합니다. 출원해놓고 경쟁자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는 저기 제품 방향으로 우리가 특허를 보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밸브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 번째 단계인 질적 확대 단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인 출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시장 예측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특허 경영 단계에서는 라이센싱 부서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모니터링,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신규 진입자들을 누르거나 M&A를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퀄컴이 현재까지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끝나고 나서 네,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검정한 변리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주세요.